안녕하세요. 보정관의 속속 경제 보정관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장마라고 하더니 뭐 아주 주말에 햇볕만 쨍쨍 내릴지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요. 이 기상 예측이란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제 제가 외부 행사가 있어서 어제였고 오늘 걸 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서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7월 1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수도권의 델타 변이가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1,300명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1,200명대가 근데 갑자기 700명대에서 갑자기 1,200명대로 500명이나 급증을 했어요. 약간 좀 미스테리인데요. 아무튼 지금 1,200명대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가 1,300명대를 넘어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셧다운을 한다. 거리두기 4단계가 셧다운이다는 얘기입니다. 어제가 1,316명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금지를 하고 6시 이전에도 4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시 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인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4명이 밥을 먹다가 오후 6시 되면 2명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교나 교회가 다시 문을 닫고 학생들은 전부 다 원격 교육을 하고 결혼과 장례식장은 친족 49명까지만 허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4단계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집회 행사를 금지합니다. 1인 시위 외에는 집회 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행사도 금지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맞벌이 부부 때문에 유치원 돌봄을 운영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접종률이 8%도 안 되는 속에서 너무 빨리 축보를 더 들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결국 접종률이 8%도 안 되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백신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뭐 40만 명 내외 접종을 하다가 6월 하순부터는 하루에 3,4천만 밖에서 접종을 못할 정도로 백신이 없는데 그 백신 가뭄이 7월 말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델타 변이가 확대되고 있는데 너무 빨리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이다. 그랬다 하는 것이 문제가 예고된 재앙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언론에서 정부 방역의 대참사다. 백신 확보하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너무 빨리 완화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 접종 입국자들을 허용을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에 효과가 없다고 인도네시아 등에서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는데도 중국 백신을 맞은 경우에 격리 면제를 하는 세계 유일한 대한민국. 왜 도무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 1차 유행 때에도 중국발 입국을 어, 제한하지 않는 바람에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여러 번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엔 여전히 똑같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하는 태도. 중국이 가장 크게 보면은 이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해이한 격리 문제를 유발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전부 국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뭐 그냥 낮에 4인 이상 밥을 먹거나 저녁에 2인, 3인 이상 밥을 먹으면은 낮에 5인 이상이 4인까지 허용되니까 낮에 5인 이상, 밤에는 3인 이상 밥을 먹거나 그런 모이면은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만 옥죄는 방역 실패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국민만 옥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울분에 차고 있어요. 특히 2030에 대해서 이번에 비난을 접종 안 한 2030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어, 감염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2030에 대해서 2030들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조실부에서 국민에게 네 번째나 떠넘겼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실패를 또다시 국민의 인내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은 사령관이 명령을 잘못 내려 작전에 실패한 셈이다는 고려대학교의 고려 교수의 격정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감염내과 교수의 감염내과 교수. 이분이 뭐 여러 번 이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결국은 그 결과 겨우 살아나려고 했던 내수에 찬물을 끼얹어서 금년 성장률 4.2% 목표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라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저녁 장사가 사실상 끝났다 하는 절망감에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실패에 또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 3,000명 놔두고 왜 우리 식당에 3명 밥 먹는 것만 막느냐 하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차 4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면서 2차 추경을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카드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돈풀기는 지금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소비 진작 위로금은 앞뒤가 안 맞는 추경이다. 그러니까 방역 실패를 자영업자들이나 국민들을 옥죄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식으로만 가면서 한편으로는 소비 진작 위로금을 푸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죠. 추경안을 다시 짜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OECD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 2년 동안 OECD 회원국의 실업자가 2,200만 명 증가하고 전 세계 실업자는 1억 1,400만 명이나 증가했다 하는 감당 못할 속도로 일자리가 사라졌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택 부문은 지금 집값이 펄펄 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주택 수도권 매매가나 서울 매매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고 가격 전망 증가하고 있고 매매 동향 여러 주택 가격 예고 지표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계속 시장은 보여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을 벗어나는 탈서울자가 올해만 10만 명이 벌써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만 명이 탈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 평균 8,824명이 서울을 벗어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전월세가 급등을 초래한 임대차법을 폐기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현대위아가 파견직에 관해서 파견직을 직고용하라. 업무를 직접 지휘 명령을 했다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업체들이 하청업체들이 보통 이렇게 큰 조립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들이 들어와서 조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원청업체에서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근데 시정을 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겠는데 이걸 직접 지휘 명령이라고 해서 업무를 직접 지휘한 것이기 때문에 직고용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차량 업체와 이런 주로 큰 제조업이니까 큰 조립 제조업의 차량이나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업체 인건비 쇼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출소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냐면은 중대재해법과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원청업체가 형사소송, 민사소송 물론이고 보상은 물론이고 형사 피해까지
범죄를 감당해야 되는 1년 이상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하청업체가 문제가 생길 때 원청업체 CEO가 1년 이상 형을 살게 되면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해서 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업무를 감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다시 이 법안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잘못하면은 직고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기업들이 더 덩치가 커지면서 비효율성으로 빠지고 인건비 쇼크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대기업에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하청 중소기업보다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전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법안들이 서로 상충되는 법안들이 막 그냥 제안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고 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현대차 노조는 금년에 내년에 연봉이 1114만 원이 올라가는데도 파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 크레인을 불법 점거해서 파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 7월 6일부터는 뭐 이제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해고자 실업자도 핵심 사업장을 증거하고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가 더욱더 세계에서 가장 강성 노조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계가 더욱더 강성으로 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하루만 전면 파업하면 약 700억 원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해고자 실업자도 유급 노조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사 환경이 끝이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는 계속 추락하는데 지금 재정조에서 금년에 5월까지 약 44억 원 정도의 누적 세수가 증가되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올해 세수가 이렇게 증가됐다고 해서 계속 지금도 심지어는 여권에서는 추경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난해가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저효과도 있고 또 금년에 집값 상승이라든지 혹은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크게 늘어나서 일시적인 요인들 작년에 기저효과에다가 집값이 급등한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양도세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이 기여했는데 이걸 일회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수가 작년보다 44조 원 증가했으니까 돈을 더 풀어야 된다. 빚을 갚는 것보다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한심한 지경입니다. 국가보훈 총부채는 900조의 총채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채무. 부채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이나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것을 부채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걸 포함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는 국고채만 포함하기 때문에 국제 기준의 부채와는 달리 채무라고 하는데 이 국가 총 채무가 900조 육박하는데 금년 아마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32,000달러, 이더리움 가격이 2,000달러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뭐 가격이 그저 지금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한 지금 3,800만 원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800만 원대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 하더라도 약 4,200~300까지 갔습니다만은 지금 3.8 비트코인은 3,800만 원대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25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코인 가격 한 달째 박스권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장기 침체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큰손 매수가 시작되면서 반등할 것이다 하는 지금 코인 가격에 저점을 두고 논쟁이 한창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그 디지털 자산을 첫 퇴출했던 이게 뭐냐면 신한은행이 지금 서울 옥션 블루와 함께 손잡았던 소투라고 하는 상품을 내놨는데 그 자산에 대해서 옥션에 나온 자산에 대해서 공동 구매, 여러 사람들이 공동 구매하는데 공동 구매하기 위한 토큰을 가지고 공동 구매를 하도록 했는데 투자자에게 그 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제공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토큰을 발행한 거죠. 토큰을 발행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정부가 이것은 증권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증권형 토큰이죠.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이익에 대해서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 소트는
그런데 증권행 같은 경우에는 토큰까지 포함해서 증권행 토큰까지 포함해서 증권거래위원회에 어 허가를 받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산을 퇴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제 지금 분석은 코인이 그동안에 인정도 하지 않던 정부가 코인을 STO 증권형 토큰을 인정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증권형 토큰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전에 토큰 자체를 아예 부정했는데 코인이나 토큰을 부정했는데 이런 것이 증권형인 경우에 증권 당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인가를 받지 않은 소투에 대해서 신한은행의 소투에 대해서 퇴출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것이 이제 코인 제도가 제도의 편입의 신호탄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권행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증권 당국에 인가를 받으면은 거래가 될 수가 거꾸로 얘기하면 거래를 허용한다 이런 얘기니까 코인의 제도권 편입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금감원도 증권형 토큰 관리에 나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들이 3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건 가장 큰 것이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두워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하락을 하고요. 지금 뭐 국내외를 방문하고 델타 변이 확산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더블딥 공포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다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세계 증시가 다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 세계 증시 휘청거리다 보니까 지금 환차손을 우려한 또 주가가 하락할 전망이어서 외국인들 빠져나가면서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국은 어제 환율 1149원을 기록했는데 1150원 선이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전망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국채 가격도 뚝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어 지금 특히 그 중국 공산당이 그 최근에 7월 1일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서 확산되고 있는 강해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리스크. 거의 중국 공산당의 본색을 이번에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해서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산당의 그 통제가 강화되면서 2조 원 정도나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에 투자한 개미들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FOMC 의사를 공개로 빠른 시일 내에 양적완 축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공개되면서 환호를 했지만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 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 쇼크로 휘청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국채 가격의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1.29까지 하락했습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장기 금리가 장기 10년물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장기로 볼 때 미국 경제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델타 변이의 확산이 굉장히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소상공인 대출이 위험수위에 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계속 지역신고 보증을 받아서 대출하는데 이미 지역신고 보증이 4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신고 보증이 40조 원을 넘어서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운용 배수, 자본금에 대해서 운용 배수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신보도 지금 12배까지 그리고 지역신보도 과거 6배에서 지금 8, 9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신보나 신보의 보증 능력이 지금 한계를 도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은 5대 은행 중기대출의 40%가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 확산되면서 금융 부실이 우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6월 말 대출자량 중기대출이 524조인데 이 중에서 약 40%가 이자도 못 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204조는 이 중에서 204조는 원리금 상환유예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9월 말이면 다시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계속 연장을 해왔거든요.
지난해 3월부터 계속 3월부터 9월까지 하다가 또 계속 3월까지 또 연장했는데 이번에 9월까지 또 연장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204조의 규모에 달하는 것이 이번 9월이 되면 또 코로나가 지금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게 이자도 계속 상환유예만 하다 보니까 이거 정상 여시는 불리하니까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실신 비율은 통계상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 부실이 지금 숨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997년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금융 부실을 숨겨왔던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정치금융, 관치를 넘어서 정치금융, 당국의 금융 개입이 너무 지금 심하다. 증시 안정 명목으로 지금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만든다든지 민간은행 배당을 축소하라고 강압을 한다든지 혹은 영업점을 지금 영업이 안 되고 계속 디지털화가 확산되어 있어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도 당국이 폐쇄 못하게 개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미 관치를 넘은 정치금융이 금융을 더 옥죄고 있다. 심지어는 뭐 대통령은 저신용자에게 고의를 놓습니다. 아니 신용이 낮기 때문에 고의를 고리를 대출하는 건데 이런 금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뭐 어떤 여당 의원들 여기 제가 보니까 여당 의원 이름까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뭐 노웅래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에 금융토론회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려라 이런 얘기까지 통화정책까지 갔냐. 집권 세력의 시장 자율성을 무시한 금융 철학 자체가 문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더 넌센스는 시티은행 철수 온갖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하기 힘들어서 철수하는 시티은행을 철수가 오히려 토종은행의 승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의안이 동봉한 실정입니다. 금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K배터리를 독보적인 1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41조를 투자를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기업들이 쭉 보면 좀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하는데 반도체처럼 하는 데 가서 숟가락 얹어서 뭐 K배터리, K반도체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반도체 지금 전쟁이 각축이 심해지고 있는 속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지금도 그 법안은 오리무중입니다. K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기업들이 어려움 속에서 투자하는데 가서 숟가락 얹어서 K배터리다. 우리가 잘했다. 이런 얘기 하는 정부의 행태.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5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안전조직을 의무화하고 300인 이상 기업은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등등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이게 보통 이게 최저형을 정하는 건데 이거는 최고형을 정하는데 몇 년 이하 하는데 이거는 최저형을 정했어요. 징역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중대재해법을 하는데 그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적용 요건이나 대상이 너무 애매하다. 근데 뭐 열사병은 포함시키는데 무슨 근골격계나 내심 질환은 포함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등등. 심지어는 이게 비행 간염도 중대재해법으로 포함시킨다. 그러면 직원이 비행 간염이 직원 정도가 아니고 하청 기업의 직원이 비행 간염 걸리면은 죽거나 사망하거나 그러면은 원천 기업의 CEO가 1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혼란이 불가피한데 보완을 해야 된다.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보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법자만 양산할 전망이다 하는 얘기고요. 원전 대신에 풍차를 짓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풍력 발전 얘기죠. 돈키호테 정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원전은 녹색 에너지다 해서 원전을 다시 늘리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있어야만이 탄소 제로가 가능하다 이런 선진국 계속 주장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그래서 원전을 바다에 띄운다든지 후쿠시마 같은 재발막을 신기술도 속속 발전되는 한국은 계속 탈원전만 하다가 마침내 금년 여름에 블랙아웃 대정전이 예상되면서 완공 15개월 만에 신한울 원전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탈원전 기조가 사실상 수정되고 있는데 탈원전을 규제를 전환한 건 아니고 조건부로 지금 승인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뭐 그냥 마구 풀이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자가 너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94,000명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중복급여도 4,800명이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대 원장이 자화자찬, 소유성 자화자찬 큰 분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안산 동산고 자사고 취소가 위법이다 하면서 교육당국이 10전 10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래 되면 이제 교육당국은 사과를 하고 자사고 취소를 멈춰야 된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사이버 안보 계속 해킹을 당하고, 원자력 연구원 해킹당하고, 카이도 해킹당하고, 대우조선 해킹당하고, 지금 사이버 안보가 너무 한심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언론 규제 법안에 관해서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송심의위원장이 다시 전 KBS 정윤주 사장을 내정하고, 거기에 민원연 출신들이 방통이나 방심위에 포진하고 이래서 언론 문제가, 지금 언론 장악 문제가 너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폭이 유공자를 둔갑했나? 5.18 유공자의 지난번에 그 광주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그 사고가 터져서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 중 하나가 조폭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도대체 광주 5.18 유공자는 누가 지금 받고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을 이유로 지금 가려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지금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공자의 비밀을 이대로 가서는 되겠느냐, 진짜 유공자를 위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미국을 점령국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특히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얘기를 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에 인천시가 주최하는 전시회에서 인천 상륙작전은 민간인을 몰살했다,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이런 전시회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민간인 몰살했다는 잘못된 왜곡에, 역사 왜곡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뭐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 중국에서는 시진핑 사상연구원이 금년에 18곳이나 세워져서 얘 지금 뭐 완전히 장기 집권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역사 왜곡이 왜 이렇게 많이 지금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역사 왜곡이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고 주장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